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증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통계적으로 11월 달이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정말 어제 11월 첫 번째 날에 미국 증시가 힘을 좀 냈습니다. 3대 지수의 상승 추세를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67% 보여줬고요. S&P 500은 플러스 1.05%, 나스닥은 1.64%나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11월의 첫 번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개별 종목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크리스퍼는 12% 이상 급등했고요. AMD도 9.6%나 상승했습니다.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8.02%, 아이온큐가 오래간만에 6% 이상 상승했고요.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5.35, 메르카도 리브레 플러스 4.78, 나비타스 플러스 4.20, 엔비디아 플러스 3.7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78, 온 세미컨덕터가 3.51% 올라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가장 위에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있는데요. 무려 12.38%나 올라갔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편집 치료법인 엑사셀의 FDA 승인이 12월 8일 날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과연 첫 번째 유전자 편집 치료법이 승인이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관련해서는 제가 미주온 채널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어제 간단한 분석 기사 하나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관련된 분석 기사의 하이라이트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크리스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어제 제가 인공지능이 살려낸 AMD 주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정말로 어제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무려 9.69%나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살려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12의 성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좋았고요. 어제는 SMCI가 장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들이 SMCI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사를 통해서 SMCI의 어닝 결과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비타스가 4.20%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3.79,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3.51, 아마존 플러스 2.94, 테슬라 플러스 2.40,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35, TSMC 플러스 1.73, 우버 플러스 1.27, 인피니언 플러스 0.93, 팔란티어 플러스 0.81, 마지막으로 소파이까지 0.4% 올라가면서 12종목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11월 첫 번째 날에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기자회견에 등장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속보로 알려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음을 암시했다. 그만큼 이제 호기시한 내용보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회의에서 두 번째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보류한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이 끝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더 인상해야 하는가? 따라서 지금 인상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암시를 한 거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동결 결정 후에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긴축을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요. 2년 국채 금리가 정말 빠른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이제 5% 넘었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서 조금씩 스물스물 내려가더니 결국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국채 금리, 2년짜리 국채 금리죠. 4.94%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입장 전환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도비시 피봇이라고 그럽니다. 피봇은 갑자기 굴절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각도가 급격하게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S&P 500 지수는 이날 1% 이상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주 만에 처음으로 4.7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호재가 겹쳤는데 오전에 이제 재무부에서 미국의 재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기 채권 매각 속도를 늦추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얘기는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채권 발행을 빠르게 하지 않겠다. 천천히 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장에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채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미 재무부의 이 장기 채권 매각 속도를 늦추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요, 1월 달에 또 한 번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4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게 40%였거든요. 따라서 1월 달에 0.25%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갑자기 40%에서 25%로 뚝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지금 1월 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도 13일 날에 FOMC 미팅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월 달에 올라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5% 정도로 그 확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아직까지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 경제 성장률이요, 지금 3분기에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옵션을 남겨주긴 해야겠죠. 우리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회의별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 FOMC 미팅 끝나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해야지 지금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연준위원회는 12월까지 2개의 고용보고서 그리고 2개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받아보게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금융 상황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 가지 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요. 점도표에 관련된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업데이트된 발표된 점도표를 살펴보면요. 향후에 한 번 정도 더 따라서 0.25%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이 점도표에 들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점도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점도표에는 특정 시점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견해만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연준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거는 연준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점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계획이 아니다. 점도표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에서 따라서 이제 3개월 동안 점도표의 효력이 떨어질 것이다. 점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써 있죠. 긴축 캠페인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양면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까지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냥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고 노동시장은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한쪽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양면화되고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경제가 침체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 얘기는요. 이제는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월 의장은요. 최근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교 설문조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6월달, 2022년 6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많이 올리면서 이제 설문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를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이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시간 대학교 거기 발표한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걱정한 수준 아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같은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번에는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면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언급을 봤을 때 파월 의장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따라서 피봇이 일어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장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의 주장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기본 법칙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한 카운터 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제 살펴봤던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한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평균 회귀의 법칙이었죠. 그 얘기는 과거의 역사의 평균에 비해서 지금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돌아가면서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떨어지면서 채권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인 5%까지 금리가 올라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평균 회귀의 법칙에 따라서 5%까지 올라갔던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를 보시면요.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20년간의 평균으로 돌아간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평균보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너무나 낮다. 거의 0에 가깝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식에 투자해야 될 이유입니다. 위험을 감당하면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안전자산의 금리가 너무나 높죠. 5%나 수익률을 주잖아요. 따라서 프리미엄이 전무하다. 그 얘기는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지금 국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0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치를 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기준이요. 2002년입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 20년을 봤을 때 이러한 평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난 20년 평균으로 돌아간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기준이요. 과거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과거 100년, 200년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통계는 과거 20년을 제한하면서 지금 평균, 과거 20년의 평균에 비해서 너무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사에 따르면 평균을 20년에 제한해서 수치를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따라서 미국 증시의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보면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에
특히 불안에 떨고 있는 투자자들, 자, 불안에 왜 떨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금리가 너무나 높잖아요. 따라서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투자자들은요, 떨 필요가 없다. 세 가지의 간단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특별히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62년까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자, 과거 2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9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평균은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은 1%포인트 이상 높은 5.9%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금리는 5%가 높은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1971년 이후에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7%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 평균이 7.3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그냥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다. 그냥 평범한 수치다.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어제 우리가 읽어본 기사에서 얘기하는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평균이란 얘기죠. 자,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높은 금리의 좋은 점. 금리가 높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시장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저축자들이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채권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자산을 계속해서 저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로금리가 나온다든지 굉장히 채권의 수익률이 낮게 되면요, 돈이 엉뚱한 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우리가 NFT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위험 자산에 오히려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높은 수익률, 채권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과거 20년만 보지 말고 딴 기간을 보자는 거죠. 1985년부터 2005년까지를 한번 살펴보자. 따라서 2000년대 넘어서 계속해서 지로금리가 나왔었잖아요. 그 기간만 보지 말고 그 전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채권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높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5% 가까이까지 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지금 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요, 연수익률이 15%라는 엄청난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따라서 5% 넘는 채권 금리가 있어도 주식시장 15%씩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인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주식 부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수브라마니안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최근에 2달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채권 금리가 5% 넘는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는 15%나 꾸준한 수익률을 올린 그러한 통계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의 통계인데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 역사를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매년 3번 정도는 5% 이상 시장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 이상 떨어진 거는 원래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한 10% 떨어졌는데 그게 지나치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와 공유를 하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그들의 부채 중에 80%는요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로 감당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간다.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들의 어닝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500대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부채 80% 정도가 고정금리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금리의 이자를 뭐 1%, 2%도 되지 않는 이러한 금리로 돼 있는 것이 굉장히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열심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죠. 따라서 기업들의 효율성은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수브라마니안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대량 해고, 유가의 급등, 이러한 좀 이벤트,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2분기가 S&P 500 어닝 성장률의 저점이 될 것이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향후에 1, 2년 동안 어닝이 증가되면서 미국 증시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말 S&P 500의 목표 주가는요 4,600입니다. 그 의미는요 앞으로 2달 동안 미국 증시가 9%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또 한 기업이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수바루고요. 수바루가 이번에 합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25개나 되는 기업이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번 협업 내용은요. 과거에 발표됐던 다른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부터 북미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충전 포트에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우리가 보통 NACS라고 부르는 거죠.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를 채택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정리가 돼 있고요. 수바루는 또한 2025년부터는 복합 충전 시스템, 우리가 CCS라고 부르는 거죠. CCS 방식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 고객에게는요. NACS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수바루 전기차 소유자는요, 미국 전역, 북미 전역에 있는 15,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수바루라는 자동차 기업은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이 NACS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했는지 그 이름을 쭉 뽑아봤는데요. 일단 자동차 기업을 보시면 17개나 됩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 리비안, 볼보, 폴스타, 벤츠, 닛산, 혼다, 제규어, 현대, 기아, BMW 미니, 롤스로이스, 토요타, 수바루, 피스커 이렇게 17개나 되는 자동차 기업이 이미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8개 기업이 등장하는데 이건 다 충전 기업입니다. 충전 기업도 8개나 됩니다. SK 시그넷이라든지 차지포인트, 블링크 차징, EV고도 보이고요. 월박스 그리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따라서 대부분의 쟁쟁한 충전 기업은 이미 테슬라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다른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충전 기업이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한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그게 테슬라에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잠깐 피력해 드리면 제 생각에는요. 테슬라가 이렇게 많은 기업과 손을 잡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 그리고 전기차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찾게 되잖아요. 따라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충전소 그리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충전 비즈니스에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효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길을 다니실 때 여러 가지 주유소가 있을 때 주유소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많은 눈길을 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전역에, 북미 전역에 이 NACS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여기저기에 들어선다면 테슬라 관련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 전기자동차 그러면 무조건 테슬라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은요. 슈퍼차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나는 테슬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확신을 느끼는 소비자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좋다는 거 알고 있죠. 환경 친화적이고 언젠가는 전기차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충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슈퍼차저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여기 가도 충전소, 저기 가도 충전소, 슈퍼차저가 여기저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차는 이제 전기차로 사도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혜택을 테슬라가 누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는 제가 애정하고 있는 미존 탑 12 종목 중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닝 실적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1분기에 논갭 EPS가 3달러 43센트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8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을 보시면 2.12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4.6%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4%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6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빚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했다. 이렇게 일단 50점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50점은 당연히 가이던스를 봐야겠죠. 일단 2분기, 회계상으로 이제 다음 분기를 2분기라고 부르는데 순 매출이 27억 달러에서 29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전분기의 매출을 보시면 21억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1분기에는 21억밖에 못 만들었던 회사가 갑자기 다음 분기에 27억에서 29억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성장률이 작년 대비 성장률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30%를 넘어갈 것이다. 엄청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갭 순이익, 따라서 EPS도 굉장히 좋은데요. 갭으로 보면 3.75달러에서 4.24달러, 그리고 이 논갭으로 보면 4.40에서 4.88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1분기에 논갭 EPS가 3.43이었잖아요. 따라서 3.43이었던 논갭 EPS가 4.40에서 4.88로 급등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성장률을 다음 분기에 일궈낼 것이다. 기가 막힌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이익을 가지고 EPS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갭으로 해야겠죠. 자, 회계상으로 인정을 받는 갭으로 해도 3.75에서 4.23면요. 중간치가 4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한 분기에 4달러를 만들면 1년에는 4 곱하기 4, 16달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16달러라는 것은 4분기 동안 성장률이 아예 없을 때 16달러죠. 따라서 조금씩만 성장을 해도 사실 20달러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달러만 만들어내도 우리가 멀티플을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20배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20은 40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252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400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급등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말하고 있는 목표 주가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2024년 회계년도의 순 매출 가이던스는 100억에서 110억이다. 자, 지금 현재 1분기가 끝났고 2분기로 들어서는데 이번 회계년도가 다 끝나면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적어도 100억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마켓 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요. 지금 1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시가총액하고 지금 1년에 만드는 매출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보면요. 몇 분기 정도 지나서 내년 정도가 되면요. 매출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진만 조금 향상시킨다면 지금 현재 매출 규모는요. 너무나 강력한 상태다. 매출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순이익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적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미존 탑 12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어닝 리포트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키가 되는 내용만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CEO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매출은 작년 대비 14% 증가했고 전분기 대해서는 3%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음 분기에는요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슈퍼마이크로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수치였고요. 자, 또 한 가지는 AI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기록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그 뒤를 보시면 H100, A100, L40S, 그리고 가우디2, PBC, 그리고 MI200, MI250가 나오잖아요. 자, 많이 들어보신 이런 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칩이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인텔이 만드는 인공지능 칩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MI 시리즈는 AMD가 만드는 인공지능 칩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 기업,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세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칩을 모두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H200, 그레이스 호퍼, 그리고 그레이스 슈퍼칩의 조기 출하를 통한 첫 시장 출시를 이 슈퍼 마이크로가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AMD, 인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GPU와 함께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것이 슈퍼 마이크로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요. 슈퍼 마이크로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들의 네 가지 전략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 아키텍처입니다. 블록 아키텍처라는 것은 전체적인 솔루션을 다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띄어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엮어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CPU, GPU, DPU 제품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품이 계속해서 개발될 텐데 커다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산호세라든지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경제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기대가 된다. 그 얘기는요. 향후에 마진이 점점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매출의 가이던스가 지금 27억에서 29억 달러를 다음 분기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50%에서 61%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반도체 기업으로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만큼 AI 최고의 수혜주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SMCI의 성장률을 지금 비즈니스 평균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 평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월등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토탈 IT 솔루션에 도전을 한다.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3년에 창립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구성 요소라든지 하위 시스템에 집중을 하다가 드디어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에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일궈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탈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조금 더 내려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GPU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러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일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인텔, AMD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되더라도 슈퍼마이크로는 승자가 될 수 있다. 따라가는 그런 별책 부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된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일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죠. 에이펙 과학기술센터를 아태 지역에 설치하면서 대만에 설치를 했고요. 아태 지역의 용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슈퍼마이크로 말레이시아 캠퍼스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생산 시작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3년 말부터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내년이 되면 내년 3분기 정도가 되면 높은 생산량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사이트 계획 중 진행하는 것이 미주 쪽에 있다. 따라서 미국에도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 지금 매출의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매출이 기여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75%가 넘어가는 매출이 기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이 한 9%, 그리고 아시아 쪽이 11%고요. 기타 지역이 4%인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전체 매출의 2%를 담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중국 의존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퀄컴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결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논GAAP EPS가 2달러 2센트가 나왔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8.67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23.9%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가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무려 91억에서 99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분기에는 지금 86.7억 달러였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가 훨씬 더 좋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퀄컴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컨센서스는 91억 달러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매출 실적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EPS를 보시면요. 2달러 25에서 2달러 45센트를 다음 분기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2달러 23센트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다. 따라서 퀄컴의 주가 역시도 지금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오토로 넘어갑니다. 제가 매달 초에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리오토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미국의 타겟이 되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오토 역시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자, 이번에도 10월달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무시무시한 실적이 보고가 됐습니다. 무려 300% 이상 작년 대비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번 보시죠. 리오토는 2023년 10월에 4422대를 판매했는데요. 판매 대수가 무려 302% 전년 대비 증가를 한 겁니다. 더욱이 리오토가 한 달에 4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판매한 대수는요. 28만 4,647대를 찍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월 달을 보시면 15,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6,000, 2만, 25,000, 28,000, 32,000, 34,000, 36,000 그리고 4만 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리오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리오토를 창립한 회장 겸 CEO인 샹리가 나오는데요. 이 샹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사의 강력한 성과는 생산, 판매,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회사가 지금 조직의 역량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신흥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월 4만 대 판매한 것은 리오토가 처음이다. 다른 기업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리오토는 지금 현재 133개의 도시에 무려 370개가 넘어가는 소매점을 갖고 있고요. 서비스 센터의 개수도 315개나 됩니다. 거기에 210개나 되는 도시에 도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리오토다. 따라서 네트워크 역시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리오토 혼자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 모두 잘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참고로 니오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니오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차가 사실 니오거든요. 자, 그런데 니오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6,074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9.8% 증가했고요. 따라서 아까 리오토는 4만 대 이상 팔았는데 16,000대 파는 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 니오에 비해서 리오토가 한 2배 반 정도 더 판 거죠. 자, 그리고 성장률을 보시면요. 리오토는 작년 대비 3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만들어낸 반면 니오는요. 60%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판매된 수는 니오가 12만 6천 대. 근데 아까 리오토는 28만 6천 대였거든요.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니오의 주가보다 지금 리오토의 주가가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골드만삭스가 추천하고 있고요. 최고의 미국 주식 탑 25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는 11월 현재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차별화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해야 되는 투자 종목 25개를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리스트는요, 6월 1일 날 처음 소개가 된 바가 있고요. 11월 들어서 두 가지의 종목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추가된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리츠죠. 자, 이 리츠를 선택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가격 결정력이 있다. 그리고 외형 성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츠는 바닥을 길고 있는데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잉여 현금 창출이 지금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드리면 리츠 같은 경우는요, 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이렇게 그 사이먼 프로퍼티 말고도 다양한 리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즈니스 쪽에 좀 노출이 적은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보잉 같은 경우는 저는 전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팬데믹 이후에 사실 항공사라든지 호텔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비즈니스 고객이 예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많은 미팅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상현실에서 개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호텔도 그렇고 항공사의 미래도 어둡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잉이라는 기업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나머지 23개의 종목에는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바스 앤 바디 웍스도 있고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IG죠. 제프리즈도 보이고요. JP 모간, 머크, 거기에 버텍스 파마스티컬도 보이고요. 자, 밑에 14번째를 보시면 퍼스트 솔라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라고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종목에 애플이 선정이 됐고요. 지속적인 성공과 그리고 성장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17번째 아마존이 보입니다. 아마존이 선택된 이유는 AI 순풍을 맞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AWS의 채택 주기 가능성. 그 얘기는요, AWS는 클라우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나가는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이제 슬슬 다시 지갑이 열릴 때가 됐다. 주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주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20번째 기업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논리는 AI 골드러시다. 골드러시는 예전에 캘리포니아로 금강을 캐기 위해서, 금강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부자가 된 기업은요, 이 금강을 캐러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청바지를 판 기업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목숨을 걸고 있다. 따라서 그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는 GPU를 팔면서 많은 돈을 확보하고 있다. 많은 부를 일구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1번째를 보시면 옥타가 등장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옥타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서는 옥타가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원 보호 분야의 리더다. 신원 보호라는 것은 이제 아이디를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가상현실이 가속화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옥타가 여기에 스페셜한 스킬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좀 말이 빨랐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음성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